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었죠? 그럼 올리브영을 뭔가 위협할 만한 어떤 경쟁자가 나오기 이 구도에서는 어렵나요? 그렇죠. 근데 유일한 지금 대형마 요즘 떠오르는 게 다이소죠. 다이소요?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바로 뷰티인데요. 개코 민세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채널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파워블로거로 먼저 활동한 1세대 인플루언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팩트 체크를 하자면 네. 뭐 완전한 1세대는 아니고 1.5세대,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05, 6년 이때가 이 뷰티 블로거들의 약간 호황기 같은 거여서 호황기. 저도 오히려 그걸 보면서 어른 되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화장품 발색해서 올리고 이게 시작이었었어요. 궁금한 거 하나. 네. 뷰티 유튜버로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 뭘 잘해야 돼요? 일단 화장을 잘해야 되고 미적 감각. 미적 감각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화장 실력이 없더라도 나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개인의 매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인간적인 매력? 네. 그래서 오히려 화장을 못하는 게 컨텐츠일 수도 있거든요. 뷰티 유튜버인데 화장을 못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정말 이 개개인의 캐릭터와 매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시장의 성장을 좀 보시면서 뷰티 인플루언서 시장도 진짜 커졌다라는 걸 네. 체감을 하시나요? 너무 체감을 하고 있죠. 네. 아마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화장품을 산다라고 하면 보통 연예인 누가 뭐 발랐다더라, 네네네. 뭐 아이유 립스틱 네. 이런 거 다 공감하실 텐데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정말 너무 많이 커졌고 네.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리딩을 했다면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이 리딩을 하니까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MCN 중에서도 대부분 MCN 회사가 적자인데 뷰티 전문을 하는 레페리였나? 네. 거기만 흑자가 예전부터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네.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의 자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자리 잡으면 괜찮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땡큐인 거죠. 네. 솔직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세롬님은 뷰티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롬앤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신 디렉터이시잖아요. 근데 세롬님이 이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하다 보니까 시작은 이거였어요. 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만함. 노하우가 이제 쌓이니까. 근데 좀, 네. 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는 깨달은 포인트는 언제쯤이었어요? 한번 런칭을 해보고 네. 저는 원래 틴트를 잘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네. 립은 매트지 네. 뭐 이게 지속력이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트 립스틱을 10개를 냈어요. 네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한 번에 그거를 겪고 네. 저희 망해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한 1,700분께서 정말 신랄하게 써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다수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립스틱이 아니다. 우리 촉촉한 틴트 갖고 오자 해가지고 이제 틴트가. 그때 주시레슨 틴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히트가 되면서 이 라인이 지금 막 33개까지 만들어주고 저는 사실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제작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였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가요? 뭐 그래도 대한민국 1020 여자분들이 들어는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 틴트인 거죠. 네, 그렇죠. 저랑 재용님이 네. 쓸만한 제품이 네. 있나요? 이 중에서? 저희 제품 중에 베어그레이프라는 네. 컬러가 있는데 이거 남자 아이돌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진짜 내 입술색 같지만 생기를 한 방울 정도 더해주는 컬러여서 이게 올리브영에서 1등하는 컬러인데 요거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재용님은 네. 뷰티랑 멋이죠? 네, 뭐냐고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보이셔가지고. 네. 화장품을 아무거나 막 쓰긴 하죠. 근데 재용님은 뷰티 자체는 거리가 멀지만 뷰티 네. 회사는 좀 감사를 해보셨나요? 뭐 회계 감사를 제가 주로 소비자의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주로 뭐 대기업도 가봤고 좀 라이징하는 중소기업도 가봤고 경험은 있긴 하죠. 저희가 예전에 패션 산업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패션이랑 뷰티가 둘 다 뭔가 유행이 빨리빨리 지난다 이런 네. 속성에 있어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재용님이 보시기에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어렵다. 네, 고객의 선택을 받기가 너무나도 맞아요. 어렵다. 그리고 원가율이 낮은 것도 둘 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이제 재고 유무. 화장품은 팔리던 게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옷은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옷은 6개월마다 네, 새로운 계속 시즌 바꿔줘요.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큐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품의 종류가 쌓이는 속도가 네. 화장품에 비해 옷이 훨씬 많습니다. 음. 옷은 한 해에도 수천 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예측을 잘못하면 네. 확 가요. 타격이 크죠. 네, 네. 네, 그런 거 면에서 보면 화장품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인데요. 그만큼 화장품은 또 경쟁이 심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분명하네요. 네. 근데 기초랑 색조라도 저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네네. 좀 색조는 사실 매 시즌마다 색조도 패션과 그쵸, 마찬가지로 그쵸. 네네. 계속 새로운 컬러를 제안을 해야 되고 맞아요. 계속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내야 네. 되긴 해서 그래서 기초하시는 분과 네. 색조하시는 분 차이가 완전 약간 완전 있어요. 다른 회사인 것처럼 맞아요, 돌아가는군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기초 화장품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 서로 기초 화장품 대표님도 네. 색조를 만들어보고 싶으시고 아, 저희도 이제 그쵸. 기초를 만들어보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초가 더 어렵지 않아요? 아. 서로 색조가 더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려운 그러시더라고요. 배틀. 네. 비주류 경제와 뷰티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화제라고 하는데 뷰티 시장 트렌드가 어떤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어딘지 짚어보려고 해요. 우선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요즘 뷰티 시장 트렌드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개로 해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올리브영과 인디 브랜드? 올리브영 나왔는데 인디 브랜드가 뭐예요? 뭐 롬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잘 아시는 진짜 대기업 브랜드들 그런 거 말고 이제 저희 같이 정말 뭐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런 뭐 SNS 마케팅으로 소비자 팬덤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굴러가는 것들이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뷰티의 지금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백화점 1층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이 인디 브랜드들이 씬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었고 왜 인디 브랜드가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뭔가 올리브영이 시작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인터넷에서 뭔가 온라인에서 뭔가 시끌시끌하고 뭔가 유행인 것 같대라고 하면 이제 올리브영 MD분들이 귀신같이 캐치를 해가지고 탁탁탁 넣는 거예요. 네. 그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뭔가 온라인에서 본 것 같은데 입금 좀 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귀신같이 그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올리브영과 인디 브랜드가 같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올리브영 이전에 화장품의 어떤 다품종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없었던 걸로 진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원 브랜드 네. 있었죠.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소비 패턴의 변화인 건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분들이 약간 비유를 하자면 김밥 천국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김밥 천국 순두부찌개 말고 순두부찌개 전문점의 순두부찌개가 맛있는 것처럼 그쵸. 요즘도 뭔가 이 브랜드 어디 맛집이 있더라. 뭐 롬에는 틴트 맛집이라더라. 그러면 나는 롬에서 틴트를 사고 클리오에서 아이브로우를 사고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는 요 브랜드가 좋아 해서 요 브랜드에서 기초부터 색조까지 다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좀 이 브랜드별로 나는 여기서 골라서 선택해서 구매를 할 거야. 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새로님이 런칭하신 이런 롬앤뿐만 아니라 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들기가 쉬워요? 뷰티 브랜드.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키워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막 네. 만드는 거는 사실 네. 뭐 저희 뭐 다 알고 계신 뭐 코스맥스나 네. 뭐 콜마나 이런 제조사들이 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기 재고 만들 정도의 네. 자금만 있으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네. 저 김창선이 닥터 창선이 만들어주세요. 네. 한 10억 드리면 되나요? 패키지는 빨간색으로 해주시고요. 아 정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카탈로그 같은 게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주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뭐 이런 게 요즘에 잘 나고 이런 게 트렌드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받았었죠. 그렇게 거기서 시작을 선택을 했죠. 하는 거죠. 그 느낌이나 어떤 라인업 네. 같은 거를 네. 이거 해서 네. 해주고. 네, 근데 뭐 제조사에서 뭐 네. 컨설팅을 해주거나 그쵸. 뭐 브랜딩을 해주거나 뭐 기본적인 이러지는 기획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D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OEM은 그냥 우리 레시피대로 요대로만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면 OEM인데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디벨롭까지 같이 하는
과정이다 아. 보니까 OD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뜨면서 인디 브랜드들은 되게 빠르게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네. 이런 제조사에 딜리버리를 하고 여기서는 빨리 그러면 이걸 새로운 제형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 브랜드와 제조사가 정말 한국에서 정말 빠르게 지금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 덕에 브랜드 만들기는 쉬워졌는데 한편으로는 경쟁자들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롬님 입장에서도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디 브랜드들이 이 자체가 이 씬이 뜨다 보면 이제 아예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여기에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오히려 많아지는 게 사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K라는 거를 달고 해외에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뭉쳐서 이제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괜찮다더라. 이제 요렇게 일단은 잘 먹혀야 그다음 이제 브랜드 하나하나가 뜨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잘 되는 인디 브랜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 소비자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정말 빠르게 바로 반영을 해서 다음 제품으로 아. 녹여내는 것 같아요. 빠른 저도 피드백. 네, 어. 맞아요. 사실 근데 대기업에서는 그게 좀 힘들기는 할 그쵸.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인디 브랜드들은 어쨌든 조금 더 소규모 아기자기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결제 라인은 이런 것도 확 축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기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롬님이 보시기에 이 로맨 말고 좀 지켜보시는 국내 주요 인디 브랜드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다라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무지개 맨션이라는 무지개 브랜드도 맨션. 그렇고 어. 피브라던가 피브. 우린 다 모르고 저분들은 네. 끄덕거리겠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좀 숫자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네. 한국 뷰티 산업의 전반적인 구도나 성장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뷰티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한 5년치밖에 안 가져오긴 했는데 국내 화장품 시장이 국내 한 30조를 찍은 게 2018년이었습니다. 19년에 35조를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성장을 시작해요. 아 마이너스 20년에 29조, 21년에 31조. 물론 22년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곤 하는데 전고점이었던 2019년에 35조는 못 찍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2010년에서 20년 사이가 가장 고도 성장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중국. 네, 중국을 막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옛날 같지 않고 중국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화장품 시장이 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역동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느끼기도 그런 느낌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인디 브랜드 안에 있고 네. 이러니까 아직은 팽창하는 시장이 있다. 가장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네, 시장이 아직은 있다가. 아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재용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의 포션이 그렇게 컸나요? 컸죠. 어마어마하게 컸고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잘 됐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닥터자르트인데 닥터자르트가 예전 2016년인가 17년에 매출액이 800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800억을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기 순이익으로요? 네. 그 당시 그걸 보고 네. 이제 에스티로더가 지분을 33% 가져갔다가 나중엔 다 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하나 제품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네. 근데 지금은 뭐 한한령이나 코로나를 제하고도 중국 시장에서 그냥 한국 화장품을 잘 소비를 안 하나요? 그렇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이나 브랜딩도 점점 올라가고 여러모로 좀 겹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의 상황도 궁금한데 네. 여전히 하향세인가요?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매출액이 이제 4조 4천억이었다가 네. 21년에 4조 8천억, 22년에 4조 1천억, 23년 추정치로는 3조 8천억이에요. 2년 전에 비해서 1조가 떨어졌는데요. 네, 계속 빠지고 있죠. LG생활건강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2021년에 같이 한 8조 정도로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여기도 2022년에 7조 1천억으로 줄고요. 23년 컨센서스 추정치도 7조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디렉터님이 계시긴 하지만 로맨의 숫자도 되게 궁금해요. 네. 민망해 하시는데 아주 살짝만 볼게요. 네. 로맨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까지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전년도에 716억 매출액 찍다가 2022년에 853억을 찍고요. 영업이익률이 11%로 나쁘진 않은데 사실 화장품 회사치고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터지면 막 20, 30%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게 화장품인데 네네. 왜 그러냐? 라고 보면
매출 원가율이 61% 나오거든요. 높은 거예요. 높은 원가를 네. 가지고 있는 거네. 뭐 좋은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저렴하게. 네, 아무래도 구매를 이제 하니까. 공저가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음. 가성비 위주로 맞춰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대부분의 이런 브랜드들이 하나 아이템 킬러 아이템 하나 런칭해서 매출을 쫙 늘리고 나면 한계점을 많이 느껴요. 이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뭐 하지? 라고 해서 이제 막 이제 늘려나가는 중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합니다. 네. 틴트도 잘 해야겠지만 지금 약간 좀 고전하고 있는 뭐 베이스나 베이스. 이제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스킨케어 쪽으로도 그쵸. 이니스프리도 섀도우도 있고 틴트도 다 있고 있죠. 기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큰 사람이어서 당연히 기초가 나오면 롬에서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게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죠. 재용님이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네.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들은 약간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세요? 제일 어려운데 정말 갑자기 어떤 막 전략을 펼쳐야 기대하니까 막 되죠? 더 어렵네요. 저는 그런 게 어떨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니치한 마켓에 좀 하기 위해서 레이블 시스템을 도입을 하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스킨케어는 롬앤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온다는 것처럼 그런 니치한 브랜드들 여럿을 가진 큰 어떤 브랜드가 탄생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이렇게 연합군 네 연합 같은 느낌으로 여러 브랜드들의 해쳐 모여. 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려면 누가 중심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네네. 자본의 힘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막 총알이 막 한 몇천억 원 있어야 돼요. 네네.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대기업이 해줘야 되는데 네. 대기업이 중소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색해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네. 사실은 아쉽죠. 왜 아쉽냐면 아까 에스트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제로에서 1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을 100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유통 망을 통해서 한번 쫙 깔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한국 회사들은 아직 대기업들이 아직도 0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 우습게 보이는 거야. 야, 너네 이제 기술력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거라는 더 잘할 거야. 근데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인수해서 키웠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군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요. 인디 브랜드 측면에서도 쉽게 생각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자영업 비슷한 거예요. 자영업 치킨집 같은 거야. 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치킨집 하나 만들면 대박 나겠지 이런 풍운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생각보다 그 치킨집의 맛이 객관적으로 맛있지 않은 거야. 그런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차별점도 좀 적어 보이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쪽에서도 이게 백종원 아저씨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 어떤 화장품에 깊이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알고 그 줄기를 관통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좀 들죠. 지금까지 화장품 제조사, 뷰티 인플루언서 등 뷰티 브랜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뷰티씬의 절대 갑이죠. 브랜드들을 휘어잡고 있는 H&B 시장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H&B라는 말보다 그냥 이제 올리브영이 더 익숙한 것 같은데 국내 뷰티 시장에서 올리브영이 어떤 존재인지 업계에서 이제 느끼시기엔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해요. 뭐 엄청난 존재.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예 올리브영 입점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제는 뭐 올리브영 브랜드 이꼴 잘 나가는 브랜드인가 보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들어갔지. 약간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되나요? 아니요, 뭐 입점비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올리브영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매대가 있어요. 프로모션 매대 같은 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약간 행사 매대인데 그거 말고 그냥 저희 정식 집기 같은 경우는 입점비가 따로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브랜드 매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게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니까 그 정도 맞아요. 위치까지 올라갈 수 그쵸, 있었던 그쵸. 거네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이제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이 시장을.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었죠?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저희 롬앤이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올리브영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도 맞고 일단은 저희도 저희의 로드샵을 막 올리브영처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고객님들을 만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유일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친해지고 싶고. 네, 너무 낮아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약간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숫자로 좀 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H&B 시장이 곧 올리브영 시장이다. 약간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실제 그런지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실제 그렇고요. 시코르는 이제 재무제표도 안 나올 정도로 아직 규모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세포라도 2022년 매출액이 136억에 영업 적자가 176억입니다. 어우, 너무 큰데요. 이 정도 영업 손실 네. 퍼센테이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결국 남은 건 올리브영밖에 없습니다. 네. 올리브영이 2022년에 매출액이 2조 7,800억인데요. 네. 전년도에 2조 1,000억이었어요. 6,000억 넘게 늘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영업이. 아니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 매출액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한 4천억씩 줄었잖아요. 네네. 국내에. 그걸- 그게 여기로 아, 요대로 갔어요? 왜 시장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제 인디 브랜드로 가고 있고, 아, 네네.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의 상징이 올리브영인 거고, 대기업들이 빠진 만큼 올리브영이 채우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한 52% 정도 나오는데, 네네. 요걸 보고 살짝 놀랐어요. 왜요? 오, 많이 남기네. 네, 약간 살짝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유통 채널로서 52원에 받아서 100원에 판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아, 역시 올리브영 파워 있네라고 하고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9.8% 정도 나와요. 한 2,700억 정도를 남기는데 네. 한 20%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나오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쓴 게 보통 물류비 1,500억, 지급수수료 1,910억. 온라인 채널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물류 설비들을 운영하는 운반 관련된 비용도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권 자산 상각비가 1,370억이 잡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임차료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이제 올리브영 중에 대다수가 직영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타벅스 비슷하다. 아, 스타벅스도 직영이죠. 네, 사용자 경험을 이제 유지한 채로 늘려가고 싶은 마음에 임차료, 급여 이런 식으로 어떤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퀄리티와 성장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궁금했지만 어떻게 올리브영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고 네.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이 올리브영의 MD분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이게 하긴 MD 의 하거든요. 역량이다. 네. 오. 어쨌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뷰티 시장을 공부하고 싶으면 무조건 올리브영 가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이거 조금 좋다더라 혹은 뭔가 스멀스멀 입소문이 나면 귀신같이 올리브영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이 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너무 잘해요. 아, 온라인 뭐 네. 오늘 드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네. 이 온오프라인을 둘 다 너무 잘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온라인 대체가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뷰티는 온라인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첫 경험은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경험은. 근데 색조 같은 경우는 사실 재구매가 내가 요 틴트를 다 쓰고 똑같은 거를 재구매하기보다는 나 요거 잘 썼는데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해볼까, 보통 이렇게 재구매가 그러니까 다른 컬러로서의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그런 이커머스들이 특히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막 우린 뷰티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뜻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전혀 달라 보이세요. 왜냐면 이커머스는 T고 네. 화장품은 F인데 S인데. 그냥 기초 위주로 좀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좀 시키면 그것도 아마 꾸준히 나오긴 할 텐데 막 대대적으로 막 밀어가지고 막 마케팅을 쏟을 정도의 시장 규모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올리브영을 뭔가 대체하거나 위협할 만한 어떤 경쟁자가 나오기 이 구도에서는 어렵나요? 그러려면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들어와야지.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나 돈 엄청 많고 나 마진 뭐 다 떼어주고 내가 다 해줄게. 근데 화장품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큰 시장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확증하는 시장이 아니라 약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은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막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내 출연하면서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쉽지 않겠다. 그러면 올리브영이 어쨌든 온오프라인에서 화장품에서 절대 강자로 영원히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유일한 지금 대형마 요즘 떠오르는 게 다이소죠. 다이소요? 네. 다이소가 뜨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해지고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팔아요 다이소 뷰티에서? 뭐 요즘엔 다 팔아요. 색조부터 시작해서 기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뷰티 소품들을 팔았거든요. 뭐 브러쉬 팔고 눈썹 다듬는 거 팔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틴트, 뭐 블러셔 다 팔고 있죠. 트윙클팝 같은 경우도 클리오에서 만들었고 태그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인기 많은 쉐딩하는 것도 투쿨포스쿨에서 만들었고 네네. 저도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네. 사실 최대 가격이 5,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거를 키워서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계속 5,000원에 이거를 할 건지 저렴한 화장품들로만 네. 할 건지.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대충 이게 원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5,000원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5,000원을 웬만하면 유지를 할 거고요. 만약에 롬앤 거를 만들더라도 저 반을 자른 다음에 플라스틱 통으로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5,000원은 팔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을 일단 근데 맞춰라. 이게 미니로 만든다고 네. 해서 원가 절감이 엄청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진을 되게 박하게 줄 네. 겁니다. 세일하면 한 8,000원대에 파니까 케이스에서 좀 절감하면 어느 정도 조금씩. 맞을 네. 한 뭐 10% 정도는 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가 지금 매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1,442개거든요. 네. 올리브영이 1,320개였어요. 야 비슷하네요. 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도 비슷해요. 다이소의 매출액이 2조 9천억, 올리브영이 2조 7,800억,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도 다이소 2,390억, 올리브영 2,700억. 규모가 얼추 비슷해요. 비슷한 기업이었네요. 네, 둘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용이 보시기엔 다이소가 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너무너무 있죠. 너무너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잉 파워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다이소가. 들어오기만 하면 1,442개의 매장이 전국에 쫙 깔리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 어떻게든 그거 규격 작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네네. 마진 다른 데 가면 뭐 20% 붙이는 거 여기는 10%만 붙여서라도 들어가고 싶죠. 판매자는 팔고 싶고 유통업체도 가져오고 싶고 둘 다의 니즈가 딱 맞기 때문에 아마 다이소의 화장품 비중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오래 가려면 이게 품질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품질 하거든요. 관리.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렴하게 이걸 맞추려다 보면 뭐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 품질 관리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만 잘 유지가 된다면 저도 올리브영의 이게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커머스 영역에서도 뷰티 자체가 어렵고 네. 거기서 다이소가 이 판을 흔들게 될 줄은 좀 몰랐어요. 요즘 유통업에서 다이소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많이 뷰티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렇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계속 여기도 진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개코 스튜디오 세롬님과 함께 뷰티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인플루언서부터 브랜드 런칭까지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의 좀 세롬님의 비전이 있다면 뭘까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 잘해서 이 씬 자체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까 저는 백종원 얘기 나와서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면서 네.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뭐 어쨌든 뭐 성공시킨 뭐 그런 사례가 어쨌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괜찮은데 마케팅이 되게 아쉬운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면 좀 제가 저도 조회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뷰티 산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